걱정 많은 원님과 걱정 없는 노인. 옛날 나주 고을에 원님이 부임해 왔어요. 원님은 부지런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지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파묻혀 지냈는데 아랫사람에게 일을 모두 맡기는 법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원님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지요. 아이고 골치야, 웬일이 일이 많지. 빨리 처리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 원님은 수많은 걱정거리 탓에 잠도 잃고 입맛도 잃었답니다. 급기야는 병이 나서 알아 눕게 되었어요. 원님은 이방을 불러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방,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물론입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병이 빨리 나으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처리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라면 걱정도 수백 가지야. 이방, 나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도 없겠지. 물론입니다. 걱정 많이 하기 대회에 나가신다면 아마도 장원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사람이 걱정 없이 살 수야 없지. 이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방이 원님의 말을 얼른 가로챘어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을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뭐야? 그게 정말인가? 원님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아무렴 이방이 잘못 알고 있겠지. 아무리 천성이 느긋하고 태평스러워도 걱정거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원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이방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고을에 사는 정영감입니다. 정영감이라는 사람이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걱정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원님이 다그쳐 묻자 이방이 대답하였어요. 정영감은 평생 농사를 지은 농부입니다. 재물도 넉넉하고요. 아들을 5 낳았는데 모두 효자지요. 며느리들도 소문난 효부입니다. 그러니 어디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방의 말만 들어서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원님은 건강을 회복하자 보졸들을 보내 정영감을 원님의 사무실인 동헌으로 불렀어요. 사또 부르셨습니까? 정영감은 원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원님은 정영감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그대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가? 예, 그렇습니다. 관가로 불려오면서도 아무 걱정을 안 했다고? 당연하지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허허, 그래?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보아라. 저는 젊어서는 부모님을 정성스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살아왔지요. 이런 제게 어디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만족스럽고 편안했지요. 원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자식들이 아비를 본받아 효성을 다하니 걱정거리가 생길 리가 없겠지. 헛소문이 아니었어.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랍에서 여의주를 꺼내었어요. 받아라,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선물이니 잘 간수하거라. 내가 보고 싶어 부르면 여의주를 꼭 가져오고. 황공하옵니다. 정영감은 여의주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답니다. 정영감이 물러가자 원님은 포조를 불러 귀옛말을 하였지요. 정영감이 집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 너는 정영감보다 먼저 강가 나루터에 도착하여 뱃사공에게 내 말을 전해라. 정영감이 배를 타면 무슨 수를 쓰든지 여의주를 강물에 빠뜨리라고. 알겠지?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포졸은 정영감보다 먼저 강가 나루터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뱃사공에게 원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지요. 정영감이 나루터에 닿은 것은 포졸이 그곳을 떠난 직후였어요. 정영감이 배에 오르자 뱃사공이 물었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사또나리께 상이라도 받으셨나요? 정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소?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요. 포졸들과 함께 동원으로 가셨는데 환한 얼굴로 집으로 가시니 그렇지요. 귀한 물건을 상으로 받으셨나요?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그렇게 묻자 정영감은 아무 대답 없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어요. 원님에게 받은 여의주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뱃사공은 정영감에게 바싹 다가섰어요. 영감님, 그 주머니 속에 사또께 받은 귀한 물건이 있지요. 제게 잠깐 보여주시구려. 뱃사공은 끈질기게 졸랐어요. 그러자 정영감은 주머니에서 여의주를 꺼내 보여주었지요. 뱃사공은 여의주를 보자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정말 멋진 여의주네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어디 한번 만져볼까요? 뱃사공은 노젓기를 멈추고 여의주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정영감이 한 발 물러서며 말하였지요. 귀한 물건을 왜 만지려고 하나? 저리 비키게. 영감님, 잠깐만 만져보자니까요. 닳는 것도 아닌데. 뱃사공과 정영감은 배 위에서 옥신각신하였어요. 그때 뱃사공은 정영감에게 달려들어 여의주를 가로채더니 일부러 휘청거리며 여의주를 강물에 빠뜨렸답니다. 정영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고, 내 여의주. 정영감은 배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뱃사공이 정영감에게 사과하였지요. 정영감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를 어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집으로 돌아온 정영감은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밥맛도 잃었지요. 결국 정영감은 병을 얻어 몸져 눕고 말았어요. 다음 날 원님은 뱃사공에게 여의주를 강물에 빠뜨렸다는 전가를 받았답니다. 지금쯤 정영감이 근심 걱정으로 알아 누웠겠지. 원님은 혼자 싱긋 웃더니 포조를 불러 말하였어요. 정영감 집에 좀 다녀오너라. 내가 여의주를 보고 싶어 한다고 사흘 뒤에 여의주를 가져오라고 일러라. 포졸이 다녀간 뒤 정영감은 하늘이 노랗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여의주를 잃어버렸으니 사또를 어떻게 대한단 말인가? 정영감은 걱정이 되어 이틀 밤을 꼬박 세웠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버님이 진지를 드시지 않아요. 어쩌면 좋죠? 큰며느리가 큰아들에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어요. 아버지가 잉어찜을 좋아하시지 않소. 당신이 잉어를 사서 잉어찜을 만들어 드리구려. 알겠어요. 큰며느리는 시장에 가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 잉어로 잉어찜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어요. 아버님, 잉어찜이에요.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정영감은 입맛을 잃어 음식을 먹을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가 자꾸 권하자 할 수 없이 젓가락을 들었지요. 젓가락으로 잉어찜을 해친 정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지? 잉어 뱃속에 여의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자식들이 효성이 지극하니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정영감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답니다. 원님과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정영감은 여의주를 들고 관가를 찾아갔어요. 원님은 정영감이 여의주를 내놓자 까무러칠 듯이 놀랐답니다. 내가 준 여의주 아닌가? 강물에 빠뜨렸다더니 어떻게 찾았는가? 원님이 묻자 정영감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그제야 원님은 감탄을 했답니다. 정영감은 하늘이 돕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 걱정이 하나도 없지. 원님은 뱃사공을 시켜 여의주를 강물에 빠뜨렸다며 정영감에게 사과하였어요. 그리고는 정영감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영감은 큰며느리를 불러 물었어요. 얘야, 그 잉어를 어디에서 샀느냐? 아버님, 시장 어물전에서 샀어요. 정영감은 어물전에 들렀지요. 며느라기가 사간 잉어는 어디서 잡았소? 광탄강에서 잡았어요. 정영감은 어물전 주인의 말을 듣고 광탄강가에 서당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강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지요. 정영감은 큰며느리 이름을 따서 서당 이름을 영산서원이라고 지었어요. 그 뒤부터 나주 고을을 흐르는 광탄강은 영산강이라고 불렸답니다. 도리를 지키고 명예롭게 죽은 무인. 조선 제5대 임금인 문종이 승하한 후 불과 12세의 나이 어린 단종이 보위를 계승하자 쑥부인 수양대군은 왕위를 찬탈하고 어린 조카를 강제로 영월로 유배 보내었어요. 이에 성삼문, 박팽년, 유성원, 하위지, 이계 등 지편전 학사들과 무관, 유응부 등은 새로이 등극한 세조를 패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러나 같이 거사를 공모한 김질의 밀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사육신이라 하여 추모하였지요. 그중 유응부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무술이 뛰어나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어요. 보리를 보면 참지 못하고 청렴 결백을 제일로 여긴 그는 과연 무관 출신답게 기백이 있었답니다.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위한 연회가 대궐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지던 날이었어요.
유흥부는 이날 밤을 거사를 도모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지요. 세조를 비롯하여 여러 문무백관들이 거나하게 술에 취해 흥이 오를 무렵 유흥부는 박팽령과 성삼문 곁으로 은근히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오늘 밤이요. 오늘 밤이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겠소. 낮지만 힘이 들어간 유응부의 말에 박팽령과 성삼문은 적이 놀라는 표정이었답니다. 모두들 술에 취해 있는 데다 밤늦도록 연회가 열릴 테니 대궐 경비가 허술할 것이오. 그러니 오늘 밤 당장 해치웁시다. 이대로 오래 끌다가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오. 그러나 성삼문은 내키지 않는 투로 말하였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은 안위 될 것 같소. 명나라 사신까지 와 있는데 괜히 이를 버렸다간 거사가 성공한다 해도 명나라의 미움을 사게 될지 모르지 않소. 박백년도 거들고 나섰어요. 그렇소. 나도 같은 생각이오. 자칫 잘못해서 이를 그르쳤다가는 삼족이 멸하게 될 것이오. 그러나 유흥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오. 아니 그럼 공들은 그만한 결심도 없이 거사를 도모한단 말이오. 그건 절대 아니오. 이미 목숨을 바치기로 한 몸 죽음인들 두렵겠소. 다만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오. 나 역시 박공의 말에 동감이오. 굳이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머지않아 다시 올 것이오.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시오. 유흥부는 앞에 놓인 술잔을 연거푸 들이켰어요. 듣기 싫소. 기회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오. 해보시오. 박백년이 더 뭐라고 말하려 하자 유응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장하게 말하였어요. 우리 무인들에게는 싸움에서 터득한 직감이라는 게 있소이다. 한 번 놓치면 필시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 법이오. 유응부는 짐짓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술만 마셨지요. 유응부의 직감이 적중했던 것일까?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만나 거사일을 정하였으나 그날이 오기도 전에 발각되고 말았답니다. 거사를 모의한 이들 중 한 명인 김질이 동지들을 배반하고 밀고 한 것이었지요. 유흥부를 비롯한 집현전의 5 학사들도 모두 잡혀 엄한 문초를 받았어요. 그러나 모두들 의연한 태도로 끝까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왕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세조의 폐위와 단종의 복위를 부르짖었답니다. 유흥부도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살갗을 파고들 때도 남아다운 기상으로 호방하게 웃으며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놈들아, 인두가 식었구나. 뭣하는 게냐. 어서 더 달구지 않고. 하하하. 군사들이 시뻘건 불 속에서 금방 꺼낸 인두로 다시 살을 찢으면 유흥부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어요. 이놈들, 그것도 인두질이라고 하는 게냐. 그 정도로 돼지 비계 한 점도 못 굽겠구나. 하하하. 주위는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정도였으나 고문은 조금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결국 혹독한 고문을 견디다 못한 유흥부는 죽어도 씻지 못할 한을 가슴에 품은 채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어요. 집현전의 5 학사들도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답니다. 유흥부가 얼마나 청렴결백했는지는 생전의 일화를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답니다.
유흥부는 벼슬이 이품 재상의 반열에 올랐는데도 밥상에 고기 한 점 없이 늘 채소와 나물 몇 가지로 반찬을 삼았으며 방문 대신 언제나 멍석을 발처럼 치고 살았다고 한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우가 하루는 유흥부를 찾아와 탄식하듯 말하였어요. 형님께서 벼슬길에 올라 이제 재상까지 되셨는데 어찌하여 밥상에 기름진 고기 반찬 한 점 없고 방문도 없이 사시사철 멍석을 치고 사십니까? 그러자 유응부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지금의 내 녹봉으로 고기 반찬을 먹는다면 이는 필시 녹봉 외에 헐벗는 백성의 고혈을 짜낸 것이고 호화로운 발을 치고 산다면 그 역시 아첨하는 무리들에게 부당한 뒷돈을 받은 것이라네. 아우가 말을 잃고 앉아 있는데 유흥부의 마지막 말이 사육신으로 청사에 길이 기록될 앞날을 예견하듯 뒤를 이었어요. 나는 예전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신하된 자의 도리를 지키고 불의와 야합하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할 것이다. 잘못을 뉘우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못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며느리를 욕하고 나무랐으며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이런 소문은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아이고, 저래서야 어찌 살아? 단 하루라도 마음이 편해야지. 저 집엔 시어머니가 너무 하더라고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호강을 봐요. 개구리 올챙이쩍 모른다더니 자기가 옛날 며느리 노릇하던 때 고생을 다 잊고서 며느리 부려먹으려니까 된 소리가 나지요. 그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참아야지요.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법은 없다고요. 시부모 모시기를 친정부모 모시듯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가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 일을 흉보았어요. 그런데도 이 집 며느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에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 한솥밥을 먹고 사누? 둘 중에 어느 누가 죽는 게 낫지? 하지만 내가 죽을 수야 없지. 아무래도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죽어야지. 그게 바로 이 세상 이치라고. 며느리는 늘 이런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설을 지나 새해가 되었답니다. 며느리에게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설이 되었으니 어른들에게 세배도 할 겸 친정으로 가야겠구나. 친정으로 가면 한약방을 하시는 작은 아버님께 여쭈어 우리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약을 좀 지어달래야지.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기로 사약을 드릴 수야 없는 노릇인데 이 악독한 며느리 자기 작은 아버님을 찾아가서 성화를 부렸답니다. 작은 아버님, 전 도저히 그 시어머니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원 매일 호되게 당하고 보니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 죽기로야 맹세했지만 작은 아버님을 배웁고 의논이나 한번 드려보고 죽을까 합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님, 전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 어쩝니까?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지요. 작은 아버님, 우리 시어머님이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약 없을까요? 이 말을 듣자 작은 아버지는 가슴이 뜨끔하였어요. 조카 딸의 넋두리를 듣자 당장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남사스러워 고함도 치지 못하였지요.
못된 조카딸 때문에 자기 집안의 채통이 무너지고 남의 욕을 들을 것 같아서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꾀를 서서 조카딸을 부드럽게 타이르기로 하였지요. 얘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사정이 딱하구나. 과연 너의 시어머니가 좀 지나친 듯하구나. 그래요, 작은 아버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작은 아버님, 그 약 지어주시는 거지요? 네.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시치미를 떼고 작은 소리로 대답을 하였어요. 얘야, 지금은 안 된다. 네 시어머니를 지금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너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죽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잘 지내다가 명년 정월에 오너라. 그때엔 내 틀림없이 독약을 지어서 주마. 너는 그동안에 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그래야만 의심을 받지 않는단다. 명년 정월이면 죽게 될 시어머니라 생각하면 이 1년 동안이야 잘 모시지 못하겠느냐. 얘야,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예, 알겠어요. 조카딸은 마음만 같아서는 금년에 당장 약을 지어주었으면 했지만 삼촌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카딸은 명년 정월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시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날부터 아주 딴 사람이 되었지요. 삼촌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와 시어머니가 화목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늘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지요. 그리고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또 시어머니의 옷, 이불, 요들을 깨끗하게 손질해 드렸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뒤로 영 딴 사람이 된 데에 대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답니다. 며느리를 자꾸 친정에 보내야겠구나. 친정 부모의 교육을 받고 와서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다니. 아니면 나이를 1살 더 먹으니 이제 소견이 좀 들어서 그럴까? 아무튼 며느리가 저렇게 잘 받드는데 나도 이제 역정 낼 것이 뭐가 있겠어?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졌어요. 따뜻한 눈으로 며느리를 대하고 된소리도 싹 사라졌지요. 된소리는커녕 집안에 웃음소리가 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게까지 되었답니다. 이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친어머니와 친딸처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 집안을 칭찬하고 우러러 보기까지 하였지요. 한편 한약방을 하는 이 며느리의 작은 아버지는 조카딸을 보낸 뒤로 매우 궁금하였어요. 더군다나 해가 바뀌어 정월이 되었는데도 조카딸이 약속대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삼촌은 속으로 틀림없이 그동안의 조카딸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아졌으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궁금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카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작년 정월에 약속한 약을 지어 놓았으니 한번 자기 집으로 와 가져가라고 전하였어요. 기별을 받자 조카딸이 삼촌 댁으로 찾아왔지요. 작은 아버님 안녕하셔요? 하지만 작년 정월에 말씀드린 그 독약 이젠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차라리 독약 대신 오래 사실 수 있는 보약을 지어주셔요. 조카 딸의 말을 듣고 난 삼촌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였어요. 하하하, 그리 되었구나. 작년 정월에 와서 네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일부러 금년 정월에 오면 독약을 준다고 한 것이다. 그 사이 독약을 주고 싶은 마음이 보약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거라. 이리하여 며느리는 그 뒤 소문난 효부가 되었답니다. 첫날 밤에 들어온 도둑. 개구쟁이 소년들이 뱀을 한 마리 잡아서 놀고 있었어요. 돌로 콕콕 찍기도 하고 기다란 막대기로 찰싹찰싹 때리기도 하였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소년은 뱀이 몹시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소년들에게서 뱀을 빼앗아서 살려주었지요. 몇 년이 흐른 뒤 소년은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결혼 전날 청년은 들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 속에서 몸에 상처가 많은 뱀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뱀은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혼인날 밤에 기름이 머리에 묻더라도 닦지 말고 그대로 자라고 하였지요. 잠에서 깬 신랑은 이상한 꿈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마침내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어요.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가고 나자 신랑은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잔치를 치르느라 피곤해 지친 두 사람은 불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하였답니다. 신랑은 자리에 누워 불을 끄려다가 그만 실수로 등잔을 엎었지요. 신랑이 피할 사이도 없이 등잔이 엎어지면서 머리에 온통 기름을 뒤집어 썼어요. 서방님, 이것으로 기름을 닦으셔요. 신부가 수건을 내밀었지요. 신랑은 수건으로 머리에 묻은 기름을 닦으려 하였어요. 순간 신랑은 꿈속에 나타난 뱀의 말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묻은 기름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밤이 깊자 신랑과 신부는 잠이 들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신랑은 잠결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놀라 눈을 번쩍 떴답니다. 그 그림자는 신랑과 신부가 누워있는 방으로 다가와 스르륵 문을 열었어요. 도둑이로구나. 신랑은 어쩌면 좋을지 몰라 눈을 꼭 감았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도둑은 어두운 방 안을 더듬거리며 다녔어요. 그러다 신랑의 머리에 손이 닿았지요. 도둑은 신랑의 머리를 몇 번 어루만지더니 잠시 머뭇거렸어요. 제발 그냥 돌아가시오. 겁에 질린 신랑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온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답니다. 도둑은 천천히 품에 넣어온 칼을 빼들었어요. 신랑은 선명한 칼날 소리에 오줌을 찔끔 지렸답니다. 이렇게 죽게 되다니. 신랑은 벌떡 일어나서 도둑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려 하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눈을 뜨기도 전에 도둑은 옆에 누워있는 신부를 베었답니다. 감히 내 신부를 도둑질해 가다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도둑은 신부를 신랑인 줄 알고 칼로 벤 다음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신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신랑은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하루도 안 되어 신부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살인죄까지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니 신랑은 너무나 억울하였어요. 사또에게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울며 불며 말하였지만 아무도 신랑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결국 신랑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신랑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잠에서 깬 사또는 세수를 하려고 물을 떴지요. 옷소매를 걷고 세수를 하려던 찰나 구멍 뚫린 버들잎 하나가 세숫대야에 떨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인고? 사또는 갑자기 나타난 구멍 뚫린 버드나무 잎을 들어 올렸어요. 사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사형 집행을 잠시 미루고 마을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들였지요. 점쟁이는 사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멍 뚫린 버드나무 잎을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점괘를 풀기 시작하였어요. 버들잎이니 성은 유씨이고 동그란 구멍이 하나이니 이름은 일환이라는 자가 범인이옵니다. 점쟁이는 사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너의 말이 거짓이었다가는 네 목숨도 성하지 못할 것이다. 사또는 점쟁이 말대로 유일환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사또의 명령을 받은 포졸들은 말을 이잡듯이 뒤져 유일환을 잡아왔어요. 사또 앞에 끌려온 유일환은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유일환은 잔뜩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사실대로 고하거라.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사실은 신부를 오랫동안 사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소리에 그만 화가 나서 신랑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유이라는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요. 네가 죽인 것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이다. 사또의 말에 유일환은 깜짝 놀랐답니다. 사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요. 아닙니다. 분명히 머리에 기름이 칠해지지 않은 남자를 죽였는데요. 유일환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칠한 것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었다. 바로 저자이니라. 사또는 오랏줄에 묶여있는 신랑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유일환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지요. 제 손으로 사모하던 여자를 죽였으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었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포졸들은 울부짖는 유일환을 옥에 가두었어요. 이로써 누명을 벗게 된 신랑은 사또와 신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관에서 나왔답니다. 신랑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뱀의 은혜에 몹시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막걸리를 모주라고 부르게 된 이야기.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 때의 일이랍니다. 지금의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마을 어귀에 자그만 술집이 문을 열었지요. 이 술집 주인인 주모는 50세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인이었어요. 기품 있는 몸가짐에 학식이 있고 인심이 좋아 이 술집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들었지요. 고기잡이를 하는 섬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 육지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주모를 존경하여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지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주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고향은 어디인지 심지어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주모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스스럼 없이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얼굴빛이 몹시 어두웠지요. 무슨 근심이 있는지 육지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하였답니다. 이 술집에서 파는 술은 다른 술집들과는 달리 희뿌옇고 탁하였어요. 마치 쌀뜨물 같았지요. 당시만 해도 제주도에는 막걸리라는 이름조차 없었고 청주라고 부르는 맑은 술을 주로 마셨던 시절이었답니다. 그런데 주모가 파는 술인 막걸리, 즉 탁주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단골이 되어 열심히 술집을 드나들었지요. 탁주가 값이 아주 싼 데다 맛이 좋아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새벽에 바다 저편에서 해가 솟아오를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술집 처막 끝에 앉아 시끄럽게 울어대었지요. 깍깍. 주모는 까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는 까치가 살지 않는다던데 웬 까치가 날아와서 우는 것이지? 주모는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까치를 쳐다보았답니다. 그러자 까치는 더욱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울었지요. 까치가 아침에 찾아와 울면 기쁜 소식이 있거나 반가운 손님이 온다던데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려나? 그러나 주모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가족이 죽고 집안이 망한 나한테 기쁜 소식이 있을 리가 있나? 공연히 까치가 찾아와 아무 의미 없이 울어대는 것이지. 주모는 까치를 올려다보며 혼자 탄식하였답니다. 그때 단골 손님인 어부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외쳤어요. 주모! 주모!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김서방, 어찌된 일이에요? 김서방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주모가 의아하다는 듯 묻자 김서방은 대답 대신 주모 앞에 엎드렸지요. 주모, 아니 부인, 제가 아니라 부인한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부인을 모시러 왔어요. 순간 주모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나를 모시러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금부도사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았나요? 금부도사도 왔고요. 한양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지금 바닷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빨리 바닷가로 가보세요. 주모는 김서방을 따라 나서려다가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병졸들을 거느린 금부도사 일행이 들이닥친 것이지요. 금부도사는 주모에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연흥부원군 김재남 대감의 부인 노씨 부인은 들으시오. 나라에서는 광해군이 물러나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였소. 대비마마께서는 노씨 부인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준비를 하시오. 주모, 아니 노씨 부인은 금부도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노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노씨 부인은 임목 대비의 어머니이자 자의정이었던 김재남 대감의 부인이었어요. 김재남은 폭정을 하는 광해군에게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고 말았답니다. 일가 친척들도 사형을 당했고 여자들은 노비 신분으로 떨어졌지요. 노씨 부인은 역적 김재남의 부인이라고 유배형에 내려졌어요.
그래서 멀리 제주도로 와서 10여 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던 것이랍니다. 노씨 부인은 평생 제주도에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인조 반정이 일어나 유배형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지요. 사신들은 바닷가에 닿은 뒤 관덕정에 가서 머물렀어요. 노씨 부인은 금부도사를 따라 관덕정으로 갔답니다. 노씨 부인의 일로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어요. 자그마한 술집 주모가 임목대비의 어머니이자 자의정 대감의 부인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집 처막 끝에 앉아 우는 까치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게 무슨 새지? 처음 보는 새네. 그 녀석 참 잘생겼다. 씩씩하게 잘 울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살지 않는 새인 것 같아요. 저 새가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왔지? 혹시 한양에서 온 사신 일행에 묻혀오지 않았을까? 오, 그럴 수도 있겠는걸. 뱃사공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로 몰려가서 사신 일행을 태워온 뱃사공을 만났답니다. 이봐요, 말 좀 물읍시다. 혹시 머리와 등이 시꺼멓고 깍깍 시끄럽게 우는 새를 배에 태워오지 않았소? 아, 까치요. 해남에서 배를 출발시킬 때 어디선가 날아와 돛대 위에 앉았지요. 줄곧 배 안에 있다가 배가 이 제주도에 도착하기 직전 섬 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뱃사공이 신나게 이야기할 때 사신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 사신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끼어들었지요. 까치는 보통 새가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드는 영물이라 합디다. 기쁜 소식을 우리보다 먼저 전하려고 멀고 먼 해남에서 이곳 제주까지 함께 배를 타고 왔다가 우리보다 앞서 노씨 부인에게 갔던 모양이요. 이튿날 노씨 부인은 사신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그 뒤 제주도 사람들은 노씨 부인을 모친, 즉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그가 팔던 탁주를 모주라고 불렀답니다. 어머니 술이라는 뜻이지요. 한편 임목 대비의 어머니인 노씨 부인이 팔던 탁주를 대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라고 처음엔 대비 모주라고 부르다가 그냥 모주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탁주인 막걸리를 모주라고 부른답니다. 봉투 안에 든 유언. 아주 오래전에 학문이 높은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앞일을 미리 아는 재주도 있었지요. 늙어서는 높은 벼슬까지도 지내었어요. 다만 청렴 결백한 탓에 집안 살림은 넉넉하지 못하였지요. 세월은 흘러 이 사람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들, 손자들이 머리맡에 앉아 유언을 드리려고 하였지요. 평생을 살면서 자손을 위해 송곳 하나 꽂을 땅도 마련하지 못했구나. 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들은 눈물을 글썽였지요. 아니다.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한 것이 너희들에게 미안하구나.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글을 써 봉투에 넣어두었으니 잘 보관해 두었다가 큰 화가 닥치면 그때 열어보도록 해라. 그 전에는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겨울이 지난 후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남긴 봉투에 무엇이 써 있는지 궁금하였어요. 우리 한 번만 열어보고 다시 넣어둡시다. 아들들은 봉투를 열어보았지요. 큰 화가 닥치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화도 당하지 않았는데 열어보았느냐? 너희들은 어찌 부모의 말을 소홀히 하느냐? 봉투를 연 아들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이왕 열었으니 더 보지요. 멈칫했던 아들들은 다시 열어보았어요. 부모의 유언을 한 번 어긴 것도 모자라 또 어긴단 말이냐. 큰 잘못을 이렇게 2번씩이나 저질렀으니 다음에 닥칠 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들들은 덜컥 겁이 났지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났답니다. 아버지의 증손자가 어떤 일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요. 아들들은 모여서 살려낼 방법을 의논하였어요. 맞습니다. 이번 화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큰 화가 아닐까요?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떼어보았어요. 이 봉투를 그대로 원님에게 주어라. 자손들은 봉투를 원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니, 이걸 그대들의 아버지가 주었단 말이냐? 원님은 아버지가 학식이 높고 앞일을 잘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내게 이런 글을 보낼 줄은 정말 몰랐구나. 원님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원님과 모든 관속들은 하나도 남지 말고 동헌 밖으로 모두 나가거라. 원님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일단 이 글에 써 있는 대로 동헌 밖으로 나가자꾸나. 원님과 관속들은 동헌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때 벼란간 대들보가 부러지면서 동헌이 무너져 내렸지요. 아니, 이럴 수가. 원님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다행히 동원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신기하게 생각한 원님은 계속 글을 읽어보았어요. 너희들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나의 증손자도 살려다오. 원님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증손자를 풀어주었답니다. 진천 송시 종조묘. 전북 완주군의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청상 과부가 된 황씨 부인은 걱정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걱정 중 열심히 일하면 호구지책은 될지 모르나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것이 큰 문제였지요. 그때의 친정에서 오빠가 자기 곁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제의를 하였어요. 물론 이 마을에도 시집 친척들이 있어서 의지는 되었답니다. 그러나 친정 오빠의 우애심이 더 좋아 친정 마을로 이사를 하였지요. 황 부인은 주로 친정 일을 도우며 살게 되었어요. 정상 과부로 외롭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오빠가 돌봐주기 때문에 생활하기엔 별로 걱정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항상 사무치게 한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지요. 그것은 남편 송채백이 죽을 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선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그냥 허술하게 장사를 지낸 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묘 자리를 찾아 남편을 모시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걸렸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친정아버지 산소를 면례한다는 말이 나왔답니다.
오빠는 지간과 같이 명당 자리를 찾다가 오랜만에 좋은 맷자리를 구해서 돌아왔지요. 오빠가 길이를 택하여 지간과 역군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자 황 부인도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따라 나섰어요. 지관의 지시에 따라 역군들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지요. 황 부인은 역군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답니다. 점심때가 되어 광중을 만들어 놓고 모두 점심을 먹게 되었지요. 황 부인은 지금이 자기의 한을 풀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계략을 꾸몄어요. 오빠는 살림 형편이 넉넉하니 아버지 묘자리는 다른 곳에 새로 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맷자리에 자기 남편을 묻으리라 결심하였지요. 오빠에게 그냥 좋은 말로 양보해달라고 말해보아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큰 물병 하나를 챙겨 치맞춤에 감추고 광중에 들어가 그것을 쏟았답니다. 잠시 후 점심 식사를 마친 오빠가 광중 바닥을 살펴보니 물기가 있었지요. 깜짝 놀란 오빠는 지관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뒤에서 황 부인이 물었답니다. 오빠, 왜 그러세요? 글쎄, 이상하구나. 이럴 수가 있나. 광중 안에 물기가 있네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 묘자리는 다시 좋은 곳을 구해서 쓰시지요. 이 자리는 버리기가 아까우니 불쌍한 우리 송서박이나 써야겠어요. 오빠, 어떠세요? 오빠는 불쌍한 누이 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 송채백을 그 자리에 이장하였지요. 이 묘가 진천 송씨 종조묘가 되었다고 한답니다. 그 후 송씨 부인의 자식들이 출세하고 후손들이 번창하여 이 묘에는 지금까지 향화가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또 이천시 율면 자우리 개성 왕씨 종조의 명당자리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지요. 왕씨 종조 통덕랑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답니다. 한 분은 원주 원씨였는데 후손이 없어서 작은 부인으로 고 씨가 왕씨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답니다. 큰 부인 원씨 묘소는 통덕랑 왕경지 묘소 위에 있고 고 씨 부인은 좀 떨어진 우등현 산 아래에 있지요. 통덕랑의 묘소는 원래 작은 부인 고 씨의 친정아버지 맷자리로 정해 놓았던 곳이에요. 고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려고 무덤을 파놓았어요. 묘지를 쓰기 하루 전에 광중 자리를 만들었는데 산소 자리가 하도 좋아 보는 사람마다 탐복하며 욕심을 내었답니다. 그런데 딸인 고 씨 부인은 이미 시집을 갔으니 친정보다는 시집 집안이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묘안을 생각하였지요. 기왕 광중을 파놓았으니 도로 메울 수는 없고 물을 퍼다 부으면 되겠다는 계책을 생각해내었어요. 아무리 명당 자리라도 물이 나면 묘를 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 씨가 밤에 남몰래 물을 길어다 자기 아버지 묘 자리에 부었답니다. 다음날 장례를 치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광중을 파놓은 자리가 질퍽거리자 지관은 맷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나서 안 되겠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묘를 쓰자고 하였지요. 그 후 자기 남편인 통덕랑 왕경지가 죽자 그 명당 자리에 남편의 묘를 쓰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인지 개성 왕씨들은 자손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산소에 올라가서 보면 누가 봐도 명당 자리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